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비전 포럼 2021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투데이는 탄소 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진단을 통해 올바른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투데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정관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재계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만큼 깊이 있고 차별화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럼에 앞서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탄소 중립의 시대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기조연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투데이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시아 투데이가 정론직필의 저널리즘으로서 우리 사회의 목탁과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탄소 중립과 사회적 가치는 아마도 2021년 올 한 해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50년 탄소 중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여기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고민의 그 일단을 오늘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 중립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팬데믹은 온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79억 명이 하나의 공기로 숨쉬고 있습니다.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은 미국, 유럽, 중국과 아시아 지도자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지구는 연결되어 있고 기후변화는 국경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팬데믹도 기후위기도 모두 인간의 자연 침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회원국들은 석탄 발전 감축에 최초로 합의했고 온실가스 국제 거래에 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MDC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축하 영상이나 메시지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강조가 됐었죠.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국제 기준인 55%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계는 감축 속도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환경과 경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감축이 너무 빠르면 국내 산업이 적응하지 못하지만 너무 늦어도 국제 경쟁에 뒤처져서 퇴출됩니다. 유럽은 탄소 국경 제도를 2023년 1월에 시범 도입하고 미국도 동참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60%에 달하고 있고 에너지 다소비 제조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 속도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유럽 수출을 중단합니다. 유럽이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50%보다는 낮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부터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8월 스웨덴의 사브는 볼보의 그린 청강을 이미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조업 혁신을 주도해왔던 국내 기업들이 탄소 중립 시대에도 기술과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길 바랍니다. 다행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총량을 규제할 뿐 부문별 감축은 국가 내 자율입니다. 온실가스에는 배출원 차별이 없습니다. 한국의 2030 NDC는 제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산업 부분은 14.5%밖에 감축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국내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신 노후 석탄 발전이 많아서 어차피 감축해야 될 부분이면서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하는 발전 부분은 44.4%를 감축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당연히 대안은 있습니다. 석탄 화력하고 LNG 발전이 대부분 같은 공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석탄 발전보다도 LNG 발전의 시설 용량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논란이 많은 원전, 오늘 또 몇 분이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2018년도에 133.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에 146.4테라와트시로 오히려 10% 늘립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이와 같은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은 국제재생에너지 기구 이레나에 의하면 에너지의 효율화,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이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 IEA마저도 2050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레나 등은 90% 이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전망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보다는 낮아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 A, B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1%에서 71%입니다. 국제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낮은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 태양광 발전 400기가와트, 풍력 발전 100기가와트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 전용 부지는 국토의 1%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토의 6.1%인 하천 도로 이건 대부분 공용 부지입니다. 그리고 18.7%인 전답 이거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수소 발전, 지열 히트 펌프 이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화된 기술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보충할 수단으로는 약 300기가와트, 1200기가와트시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와 양수 발전, 그리고 수요 반응, 그리고 섹터 연결 등과 같은 표준화된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연에너지는 저는 재생에너지는 란 말만 쓰기보다는 자연에너지라는 말도 같이 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편평하고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에너지와는 달리 모든 국가가 영구적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고 국가별 편차가 두 배에서 세 배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율이 93%로 매년 150조 원 내외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테라와트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거 보수적으로 산출했을 때 얘기입니다. 통상 820테라와트시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연간 40조 원 정도를 수입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30년간이면 총 12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전기 에너지 킬로와트아워당 100원이라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간 80조 원입니다. 통상 30년 수명으로 하기 때문에 2400조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투자비에 총 800조 원이 든다 할지라도 1600조 원이 남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 주도로 원전을 우리가 적극 개발했던 이유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요. 세계적으로 1995년도에 18%까지 원전의 발전 비율이 높았지만 경제성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계속 감소해서 현재는 1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낙관과 비관을 모두 보면서 에너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신중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기술로만 의존해서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술 추세, 그 다음에 시장 변화 추세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년간 태양광 발전은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고요. 풍력 발전은 3분의 1, 배터리는 8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기술 혁신과 시장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관측이 됩니다. 에너지는 원래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해도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급 전망만 해오면 되는 것이 그동안의 에너지였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난 10년에 이와 같은 급격한 세계 시장의 변화, 자꾸 10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와 같이 급변할 때는 우리가 미래 예측을 통해서 전략을 잘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태양광 모듈,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기술과 그리고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도한다면 우리한테 주는 기회는 어마어마합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요.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은 연간 2천조 원, 그다음에 수송 시장이 3천조 원입니다. 합쳐서 5천조 원이고요. 이게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전망을 많은 국제기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5천조 원에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면 적절할까요? 그게 저는 탄소 중립에 대한 그 해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사회적 가치 변화입니다. 저는 이걸 떼놓고 생각하기보다는 탄소 중립이 사회적 가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미국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국내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 고객사들에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투자 권고 메일을 보낸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레리 핑크 회장이 주도하는 미국 블랙록은 9천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신한지주 등에게는 기후 리스크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외에도 거대 자본과 금융이 좌초자산 우려가 큰 화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에는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이유로 한전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들은 앞다퉈서 ESG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ESG 경영 선언한 것과 올해 비교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탄소 중립이 정부와 민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큰 현재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ESG 지표 표준화에 착수했습니다. 예컨대 환경 E는 재생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사회 S는 정규직 비율과 산업 제휴율, 지배구조 G는 이사회 여성 인력과 비발생 현황 등을 평가합니다. 한편 올해 SK 계열사, LG에너지 솔루션, KB금융 등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아리백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현대 계열사와 삼성전자도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현재 340여 개 아리백 참여 기업들에 납품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아리백을 하기에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국내 기업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LG 등은 해외에만 아리백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국내에는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와 같은 여건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정치권도 한전의 판매 독점을 허용해왔던 전기사업법을 고쳐서 재생에너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PPA라고 그러죠.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기업의 아리백 이행이 보다 원활해지려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제주 아리300에 이어서 호남 아리300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아리100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또 다른 아리100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송전하는 것이 마지막 아리100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아리300인데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아리300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과감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세계화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가져올 가치 변화 중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이레나가 올해 전망한 것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20년 작년에 태양광 발전에 400만 개 일자리, 풍력 발전에 125만 개 일자리를 포함해서 총 1200만 개의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2030년에는 250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등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도 7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8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됩니다. 국내에서도 2050년까지 200만 개 일자리가 그린니들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탄소 중립이 가져올 또 다른 사회가치 변화는 지배구조입니다. LH 사태 여파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윤리 경영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투자 책임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내 최대 공기금인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처럼 초장수 기업이 될 기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불편하더라도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기업의 주식 가치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코스피 5000 시대의 전제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이 가져올 변화는 안보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니켈, 크롬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광물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저희 애경련에서도 최근에 특별 분석을 통해서 향후 6개월 정도면은 이 사태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요소수 사태에서도 확인되듯이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 물자 외에 민간 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로 조달되는 수백만 가지 생활 물품 부족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촉발한 변화는 에너지만이 아니고 산업, 수송, 건물, 환경 등 경제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산업 안보, 물류 안보, 그리고 식량 안보 등 포괄 안보 차원에서 미래 변화를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은 우리에게 경제 사회적 큰 변화와 실현을 주겠지만 더 큰 기회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G7 시대로 전환해 나가는 3대 축인 디지털, 그린, 휴먼 유들의 한 축으로서 탄소 중립은 대한민국을 기후환경 선도국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먼저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발제자 패널분들 기념차를 먹겠습니다. 네, 일부 발제자와 포럼 토론 참석자분들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1부 주제는 탄소 중립입니다. 먼저 여종호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지오센트릭 부사장님께서 K 탄소 중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의 여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 드릴 것은 사실 오늘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으실 거고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정부와 기업과 또한 민간단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중에서 기업에서 이런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 공유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근 10월 18일이었죠.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시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보면 전체 8개의 배출 부문과 3개의 감축, 제거 부분들이 어떠한 시나리오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보면 특히 배출 부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전환 부분, 결국은 에너지 생산 법인들이겠죠. 그리고 산업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들 합쳐서 8개의 부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부분에서도 정유, 화학과 폐기물 부분입니다. 정유, 화학 부분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의 합리화입니다. 과거에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여서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하였다 한다면 향후에는 재생에너지 또는 바이오 납사 등 리사이클된 에너지들을 이용하여서 에너지 동력원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드스탁 원료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석유계 납사에 의존하던 것들을 향후에는 바이오 납사 또는 생활에서 저희가 쓰고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여러분들께서 타고 계시는 원유를 통해서 추출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것들의 함량을 전체 줄이고 대신 그만큼을 다시 석유화학으로 대체하겠다라는 큰 방향성이 바로 산업 중에서도 정유, 석유화학 부분의 핵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폐기물 부분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 일회용품 줄이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효과를 행동을 통해서 폐기물들의 발생량 자체를 25% 정도 감축을 하겠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들도 재사용을 함으로써 그 재활용률을 약 90%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시나리오고요. 뿐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석유계 원료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했던 반면에 향후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서 과거의 석유의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가겠다. 이런 큰 방향성을 갖고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은 저희 한국뿐만의 노력이 아니고 미국, EU,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과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산업 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앞서서 저희 SK 지오센트릭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서바이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를 SK 지오센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원래 사실 2008년 올해 8월까지는 SK 종합화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비즈니스 영역을 보면 폰트가 안 되네요. 저희 SK 에너지를 통해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추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상품을 제조해서 우리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는 그러한 선형 경제를 저희가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상품의 제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수거하고 선별 분류, 결국은 다시 리사이클링 시킴으로써 이러한 과거의 선형 구조에서 순환 경제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8월에 사명을 SK 종합화학에서 SK 지오센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과거에는 화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문명을 이롭게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와 동시에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문명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까지도 저희가 책임지고 바꿔나가겠다. 이러한 것이 저희의 미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미션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사의 생산 플라스틱 리사이클입니다. 현재 SK 지오센트링은 국내에서 약 90만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와 버금가는 90만 톤의 플라스틱을 2025년까지 국내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겠다, 리사이클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친환경 제품의 비중 확대입니다.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양들을 줄일 수 있다면은 기술 개발을 통하여서 사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또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의 환경에 있어서 또는 삶에 있어서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하는 물질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해로움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의 비중을 2025년까지는 제품의 약 80%까지는 생산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지오센트릭의 큰 두 가지의 뜻이다,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도 플라스틱이 있고 여러분들 입고 계신 옷도 사실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이 갖고 있는 장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물질도 대체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 바꿔 말하면은 재질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해서 이것들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신 플라스틱들은 저희가 넘버링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도록 소비자들에게 권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이러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도시 유전화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중동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부 지역에서만 유전이 존재하였고 그것에서 나오는 오일의 모든 경제가 디펜던트한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도시 곳곳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피드스탁이 나올 수 있고 결국은 따라서 이 모든 도시 자체가 유전이다. 그러면 이 유전을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합리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의 고민이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피드스탁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수거, 선별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모아진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방법, 기계적 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먼저 그러면 기계적 재활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재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들을 가급적 모아서 동일한 비슷한 성질의 제품들을 모아서 색깔도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다시금 녹여서
제품화시키는 것을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수많게 버려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들 중에서 아주 일부 깨끗하고 단일한 재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러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얀색 투명 펫 플라스틱들은 PET는 따로 배출해서 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어떠한 저희의 액티비티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되는 이 플라스틱들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어쩔 수 없이 기계적 물성의 저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기계적 리사이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적 리사이클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탄소 배출량을 놓고 봤을 때 약 50% 되는 기존의 플라스틱에 비해서 탄소를 약 50% 절감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적 재활용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화학회사로서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들이 보면은 지금까지는 단일과 깨끗하고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만을 재활용을 해왔었는데 향후에 화학적 재활용을 하게 되면 오염된 물질들 그리고 복합적으로 버려져 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물질들까지도 저희가 화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착안하여서 저희 SK 지오센트릭은 현재 케미컬 리사이클링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화학적 재활용에 해당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를 편의를 위해서 오른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열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플라스틱을 열을 통해서 녹여내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는 제품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합 재질 이런 다양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일정한 조건에서 열을 가하면은 반복적인 체인들이 그냥 무작위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을 다시금 저희 SK 에너지가 갖고 있는 정유 시설에 넣어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자동차라든가 또한 난방용 연료로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현재 생각하는 열 분해 방식이고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미국의 브라이트 마크사와 JV 협정을 좀 추진하고 있고 기술대 도입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해중압입니다. 여기서의 해중압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 A, B, A, B, A, B 이렇게 반복되는 체인들이 있을 때에 특정한 반복되는 그 결합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반응 조작을 통해서 과거에 만들었던 플라스틱을 다시금 단분 재량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기술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앞선 회사가 미국에 있는 루프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현재 SK 지오센트릭은 루프 인더스트리의 2대 주주가 되어서 저희가 함께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리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이 되는 제품들로서는 여러분들 책상에 놓여 있는 PET 병들 그리고 버려지는 옷들이 바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펫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고순도 PP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플라스틱들을 단분자로 끊어내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그것 자체를 다시금 녹여서 색깔과 형태를 없앤 후에 다시금 새로운 버진 플라스틱을 바꿔내는 기술을 바로 고순도 PP 주체를 하는데요. 이 영역에서도 저희 SK 지오센트릭에서는 미국의 퓨어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테크 업체와 함께 논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의 협력 그리고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의 케미컬 리사이클링 기능 기술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들보다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SK 지오센트릭은 울산 부곡 용연단지에 이미 6만 평의 토지를 구입을 했고요. 부지 정지 작업에 있고 저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은 2024년에는 이 울산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케미컬 리사이클링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현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SK 지오센트릭에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SK 그룹은 보다 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어떤 탄소 중립 태스크를 다 합쳐 본다면은 2030년까지 약 2억 톤의 탄소를 좀 감축하겠다라는 것이 지난 CEO 세미나 때 최태원 회장님께서 발표한 저희의 SK그룹의 미션이고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사들과 그룹사 계열사들이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 주도의 탄소 중립 지원을 좀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산업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산업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소비자들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가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진행해 주십사.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지원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산업계에 대해서는 혁신 기술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특히 저희 재활용과 같은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이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과 이 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젠 필요할 때이다. 영세업체들, 중소업체들의 어떤 기존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생력을 더욱더 불어넣어주고 대기업들은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낸다면은 분명히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산업 환경이 준비가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주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저희 소비자들의 어떤 달라진 인식과 소비 패턴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편의에 익숙해졌던 저희의 소비 패턴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탄소 중립이 되고 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는 것은 플라스틱이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머티리얼로서의 효용,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포기해야 될 때가 이젠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기와 함께 이미 사용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효과적으로 다시금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재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이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들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영창 3일 PwC 컨설팅 파트너님께서 탄소 중립 대전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PwC 컨설팅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윤영창 파트너입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탄소 중립 대전환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떤 과제가 이제 주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탄소 중립의 어떤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살펴볼 게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합의가 된 바 있는데, 이 기후협약은 195개국 전 세계 국가로서 존재하는 이제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은 21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역과 국가들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들을 선언한 바 있는데 특히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선도를 하고 있는 이제 유럽 지역은 올해 7월달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30년 감축 목표를 5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위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인 국가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반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제 한국도 여러 가지 어떤 규제나 목표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어서 30년에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NDC 목표도 제시된 바 있었고 또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최근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규제 측면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 탄소가 어떻게 비용화되어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의 어떤 추세를 본다고 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만 원인데 최근 들어서 2만 8천 원대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들도 볼 수 있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반기 동안 50유로 한국 돈으로 한 7만 5천 원 정도 되는 비용 수준에서 최근에는 70유로가 돌파된 한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한 9만 원까지 올라가는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비용에 대한 어떤 예측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장기 예측을 제시하고 있는 그 IEA에서 예상한 내용을 보게 되면 30년에 140달러, 50년에 250달러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금액들의 탄소 비용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를 바라볼 때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하는 규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기업들이 좀 잘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목표를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탄소를 감축시켜야 되느냐 양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 어떤 연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연도 또 세 번째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 부분일 텐데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바를 본다고 하게 되면 30년 기준과 50년 기준 한 10년 내지 10년과 20년의 기준에서 대략 40%와 60%로 이제 분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30년까지는 주로 이제 발전 기업이 중심이 된 전환 부분 그리고 30년부터 50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있는 기간 동안은 산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부분들이 이제 책임을 져서 최종적으로 이제 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탈석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전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들이 대략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게 되고 또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어떤 감축을 80% 이상 이제 이뤄내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탄소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배출량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탄소 배출이 많은 어떤 철강의 포스코, 그리고 발전 부분의 남동발전, 그다음에 이제 화학 부분에서는 이제 LG화학을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들 기업의 어떤 연간 영업이익의 어떤 수준에서 봤을 때 어떤 톤당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는 탄소 배출 1톤당 14,000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 또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4,500원 정도 수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18만 원 수준 정도를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외에 몇몇 기업들도 이 톤당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10만 원을 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앞서 설명드렸던 탄소 비용에 대한 예상치하고 좀 비교해 본다고 하게 되면 탄소 감축을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을 제대로 낼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전환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 비용 관점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유형들을 크게 지금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출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주로 스콥 1, 2, 3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용어가 지칭이 됩니다. 보통 이제 탄소 중립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스콥 1, 스콥 2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배출을 영어로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스콥 1은 주로 기업의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탄소, 예를 들면 뭐 보일러를 사용한다든지 법인의 차량이라든지 또는 공정상에서 배출되는 양들을 스콥 1이라 얘기를 하고요. 스콥 2는 직접 배출되지 않았지만
전기나 스팀을 구매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이제 스콥 2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어떤 규제 대상이라 생각이 되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스콥 3 부분인데, 이 스콥 3는 내 사업장에서 사용된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생산에서 사용되는 양이라든지, 또는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을 보통 이제 스콥 3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탄소 부분들에 대해서는 카본 옵셋, 상세라고 하는 부분들로 감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또 세 번째는 현존하는 기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상용화되기 어려운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탄소 감축에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수소,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떤 전기와 설비 활용, 또는 그 탄소에 대한 어떤 포집 기반의 CCUS 기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 보여지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부분이 세 번째 분류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관점들을 좀 분류해 놓고 나면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파리 기후협약은 2050년 이 지구의 온도를 2도씨 이내까지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2도씨까지는 부족하다, 1.5도씨라고 하는 설정으로 이제 많이 업계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2018년에 IPCC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서 제시된 탄소 중립에 대한 경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이 경로상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30년까지 45%의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이에 따라서 정부도 2018년 대비 30년 목표를 40%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목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부터 발전, 화학 등에 대한 그 주요 기업들의 어떤 탄소 중립의 목표 연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대략 그 시점들이 한 50년 시점까지 많이 늦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 이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신기술들이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한 30년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감축 경로, 어떤 식의 그 경로를 좀 그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개, 소비자 기업의 대표 기업인 네슬레하고 또 그 화학 기업의 대표 기업인 바스프 두 개 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네슬레 같은 경우는 2050년을 그 탄소 중립의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선형 감축 경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빠른 2030년이나 또는 2040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가파른 이제 감축 경로를 이제 그려가는 기업도 있고요. 또 바스프와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설비나 장치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런 어떤 설비나 장치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겸하면서 탄소집을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또 바스프와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좀 완만하게 감축을 해 나가다가 30년 이후부터 50년까지 가파르게 신기술을 적용해 가면서 감축 경로를 좀 그려가는 특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앞서 설명드렸던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규제 기반에서 어떤 식의 감축 경로를 그려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로 한번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본인들만의 사업장에서의 배출을 그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도 탄소 중립을 이루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2018년도에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부분을 이미 달성한 바 있고, 또 더불어서 2030년까지 자기네들의 어떤 생산과 공급망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대상으로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의 그 대표 기업인 이제 BMW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전기 배터리를 납품을 할 때 5세대 배터리 이후부터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P&G와 같은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는 40년까지 자사 공급망의 탄소 중립들에 대한 목표들을 달성을 해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목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바스프 같은 경우는
카본 풋프린트라고 해서 내가 생산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측정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들의 토대, 그리고 이 기업들이 본인들의 배출만 줄이는 게 아니라 본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탄소 중립들에 의해서 그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어떤 프레셔를 좀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이 어떤 업의 변화들을 초래하는 기본적인 사항들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파이낸스 공법이라고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탄소 중립 사회에 있어서 수소 환원철 공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사실 공장을 새로 짓는 현상 그 관점까지도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발전 기업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석탄이나 LNG에 대한 비중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탈화석 연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LNG 기반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수소나 암모니아로 아예 탄소 배출이 없는 연료로 전환할 것인지, 여러 고민들이 또 발전 기업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화학기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납사 크래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석유화학 기반의 여론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전기에 의해서 열을 공급해서 움직이는 방식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전기로 기반의 NCC 크래커 분해로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업계에서는 도전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자동차 기업이 어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수소 연료 전기 차량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대한 전환들이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또 생산 운행 폐기 전 단계에 걸쳐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친환경 경영들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감축 기술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진들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많은 부분들이 공정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감축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연간 감축량을 본다고 하게 되면 대략 많이 잡아도 1에서 3%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 효율화만 추구해서는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공정 효율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업의 인식이나 문화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공정 효율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중요한 수단이라고 될 수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연료 전환 관점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친환경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LNG를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근데 LNG도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에 해당하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탄소 중립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 LNG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 처리하는 방안들도 함께 연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이 부분들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이 그리고 있는 어떤 감축 경로 관점에서 적합한지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연료로서 이제 바이오 연료들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드 펠릿이라든지 또는 수력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오 연료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공급량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또는 굉장히 좀 소형의 양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어떤 산업 구조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수소나 암모니아,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발전에 사용한다든지 또는 선박 등의 엔진에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서 어떤 공급량이나 이제 가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30년 이후에 어떤 장기적 과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기 위한 CCUS 기술입니다. 이 포집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 기술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5만 원 이상의 포집 처리 비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처리는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활용, 앞서 그 여정호 부사장님께서 설명 주셨었던 물리 화학적 이런 활용들도 있겠고 또 저장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어떤 단순 활용, 음료라든지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처리하는 용량 관점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부터 이제 어떤 기술과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한 물리 화학적 이제 이런 그 활용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최근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동해가스전에 그 저장하기 위한 실증 사업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연간 40만 톤이라는 수준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 인프라나 저장 그 공간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향후 이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주요 감축 기술 중에 에너지원 중에 전기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리백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앞으로 전기에 대한 사용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또 각 산업 시설들의 여러 그 설비들이 전기로 인해서 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미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각 기업들의 어떤 배출량 수준이라든지 또는 장기적 대응 전략 관점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아리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EV100 친환경 차량에 대한 도입일 텐데 주로 이제 전기, 수소차 그리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지게차라든지 여러 그 설비들을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을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일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을 불허하겠다,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그 관심 갖고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적으로 K-EV100이라고 하는 정책 수단이 있는데 기업들도 K-EV100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어떤 규제들에 대한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 주요 감축 기술 중에서 이제 순환경제 앞에서 설명 주셨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이 순환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현재 만들어진 신제품보다는 원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품질불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순환경제에 대한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과연 규제 관점에서 감축으로 인정될 수 있게끔 여러 어떤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좀 명칭을 했는데 탄소 배출이 많고 이익이 낮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국 이제 장기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낮아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들이 향후에 좀 예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옵셋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생태 환경 등을 통해서 어떤 흡수를 한다든지 또는 CDM 사업이라고 하는 청정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감축을 인정받고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감세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옵셋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기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되고 고려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감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들은 현재 존재하는 뭐 퇴근할 때 전기를 끄고 간다든지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뭔가의 어떤 공정을 이제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로는 상당히 한계가 많고 미래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나 대규모 어떤 투자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들에 급격한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어떤 식의 탄소 배출량을 어떤 전략에 의해서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어떤 전략을 실행하는 관점에서는 경영관리적 접근이라고 이제 했는데 탄소 비용은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탄소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좀 반드시 고려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탄소 비용을 제대로 잘 측정해 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투자 의사결정하는 단계에서 탄소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제 이런 의사결정들을 지원해줄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새로운 사업계획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탄소 감축을 이루기 위한 미래 기술 내 기술 격차, 선진국가의 어떤 기술 격차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회 또는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점에서 이 탄소 감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ESG 공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일 텐데 25년부터는 한국도 그 ESG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제 공시 대응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 ESG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편 타당한 경영 정보의 일환으로 이제 활용되겠다라고 하는 해석되는 관점에서 탄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스콥 1, 2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업장에서 활용 배출되는 부분들은 감축 대상입니다. 그리고 스콥 3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배출량을 가진 것으로 보통 평가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차를 만들 때 배출되는 양보다 자동차를 사용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본인들과 연관된 스콥 3 부분들에 대한 노력 그 부분들로 측정이나 감축 노력을 확대하는 부분들로 향후 이제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그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질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ESG에 대한 공시 그리고 감축에 대한 대응 노력을 스콥 3 부분들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고려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대전환의 과제 의미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패널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패널 토론 참석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임춘택입니다. 오늘 여러 패널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패널 분들 간단히 소개 좀 하고 저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복 H2 코리아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도경환 하이넷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손영창 한화 임팩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윤영창 3일 PwC 컨설팅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ESG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 임찬선 센터장님이 오늘 아까 소개하신 대로 대참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패널 발표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탄소 중립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저희가 좀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우리 그 도경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도경환입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 투데이 창간 16주년 비전 포럼에 오면서 내일이면 이제 12월인데 비가 정말 그 여름비처럼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맞으면서 왔는데 알게 모르게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에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담당 국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국가 발전 전략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녹색성장 또는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감축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었는데 지금 약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좀 피부로 절감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는 이 정책 결정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면 제일 끝부분에 실행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앞서 주제 발표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죠. 뭐 어떤 전환 부분, 무슨 산업 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시켜서 30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직접 그게 뭐 나하고 관계가 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수송 부문은 바로 지금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소차가 이제 도입이 돼서 2만 대 가량이 이제 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근무하던 산업통상자원부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실험용으로. 그 당시에 가격이 2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이 내려가서 생산가가 약 7천만 원 수준인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약 절반 정도를 지원받으면 3천만 원대 중반에 이제 수소차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을 한 번 하는데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비용이 드는데 그걸 충전해서 6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탄소 중립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송 부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많은 부분이 이 에너지 사용에서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하고 에너지는 또 불가분 연결이 되고요.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너무 필수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전기가 단 5분이라도 우리나라에 끊어졌다 하면 이제 국가 대란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서 에너지라는 것은 너무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유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특정 정치 이슈화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에 대한 결정은 상당히 유연하게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 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성장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도 그것이 2009년도에 소위 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운 그런 어젠다였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탄소 중립이라는 말로 같은 맥락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정치 이념보다는 국민의 실생활 그리고 산업 활동 모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서 좀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는 지금 당장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 이상, 10년, 20년, 30년 정도의 장기 비전을 갖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발표한 주제 발표에서도 지금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면 30년 후에 적용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발전소 하나 설립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가장 빨리 설립해도 4년, 5년. 오래 걸리는 건 10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에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정부에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관해서는 모든 이 정부라든지 이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유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문 분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수송 분야, 아까 말씀드린 수송 분야에 있어서 수소 차량 이 부분입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 윤영창 파트너께서 말씀하셨지만 2035년도부터 우리 내연기관 차량 등록이 이제 금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휘발유 차량, 디젤 차량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할까요? 수소 차량, 전기 차량이 대체하게 될 것이죠. 지금 우리 정부의 보급 계획을 보면 수소차가 2030년에는 88만 대, 2050년대는 526만 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소차가 있으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소 차량을 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030년에 우리나라에 660개소의 수소 충전소가 생기고 2050년도에 2,000개소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맡고 있는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는 내년 2024년까지 100개소,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국내 500개소, 또 해외에 500개소에서 1,000개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정책의 제일 끝단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저희가 발견했냐면은 첫 번째로는 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 차량이 가장 찾기 쉬운 교통 요충지에 충전소를 지어야 되니까 그 땅이 아무래도 가격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임대 방식으로 그런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임대해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주고, 방식은 이렇습니다. 부지를 4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그 부지 소유자가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지 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30억 원가량의 그 수소 충전소를 저희 자금과 정부 지원 예산으로 지어서 그다음에 그 구축된 충전소를 직접 운영하시겠다 하면은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또 지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 수소 충전소를 인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죠. 그래서 그 부지 소유자가 인수하겠다면 넘기고 인수하지 않겠다면 그 설비를 청산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수소 충전소 구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어려운 점이 주변의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반대를 하냐면 수소 충전소하고 수소 폭탄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수소 충전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이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정부와 또 각 산업계가 좀 힘을 합쳐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이런 일을 먼저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준비한 말씀은 많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뭐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죠. 예, 수소차 보급하면서 많은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요. 에너지 전환은 좀 장기적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녹색 성장이 이번 정부에 계속 위원회도 있었고 계속 가고 있죠. 제가 사실 4년 반 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이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MB 정부의 녹색 성장,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이건 그대로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 경제 센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은 특정 정부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을 한 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도경환 대표님의 그런 바람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 일관된 그런 에너지 정책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성복 그 단장님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한 5분 이내로 끝을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임춘태 원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탄소 중립 필요성과 국제 동향, 산업 동향, 기술 동향, 그다음에 이제 아까 주제 발제하신 분들의 기술적인 동향, 기업들이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자리에 잠깐 이제 H2코리아 수소융합 라이언스가 뭐 하는 곳인지 아직까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민관 합동기구로 중앙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얼마 전에 발표된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 이런 걸 서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지원,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국제 표준이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내 표준, 국제 표준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점으로 치면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탄소 중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소 산업,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십사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하는 기관에서 탄소 중립 대응 10대 핵심 기술 소재 이런 게 있는데요. 태양광, 풍력, 청정 화력, 섹터 커플링, 그다음에 수소 및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건물, 수송, CCUS, 자원순환 이 모든 분야에서 수소는 중요한 역할들, 수단으로서 또는 중요한 역할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생에너지가 이제 확대되면 간헐성이나 개통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전력 공급처와 수요처의 불균형,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소가 담당하고 수소 경제, 수소 산업이 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 자체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 일종의 실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탈탄소 경제에서 수소 중심 경제로 가면 탄소 중립도 이행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난 11월 26일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 이런 목표 비전 아래 4대 전략 15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모든 수소경제 주체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2050년에 전체 에너지 소비 한 33%를 지금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가 바뀌고 한데 아직 가야 할 길이 사실은 멉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 4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도 하셨는데 이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부와 공기업이나 좀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대규모로 신속하게 신기술, 첨단 기술들을 좀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들에게 확실한 ESG 경영이든 탄소 중립이든 이런 것들 기업들에게 확실한 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일단 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중에 청정 수소 인증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수소에 대한 사용 의무 또는 사용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하루속히 수소법이 개정을 통해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 제도들을 틀을 놓음으로써 기업들에게 확실하고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소 경제가 2.0으로 도약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0은 잘 왔습니다. 연료전지하고 수소차 중심으로 잘 왔는데 탄소 중립이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린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미래 시장이 됐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좀 재편이 좀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로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 그게 특히 수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건데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산업 부분에 그 철강이나 시멘트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항공이나 그 해운 이런 쪽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망한 그 수소 시장, 그걸 이제는 선별해서 백화점식이 아니라 이제는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생각이 됩니다. 예, 임찬선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화 임팩트에서 수소 발전 기술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임찬선입니다. 저는 좀 더 기업 측면에서 실질적인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좀 전에 아까 그 윤영창 파트너께서 쭉 주제 발표를 해주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연료 전환 부분입니다. 저는 약 한 25년, 한 30년간 항공 엔진하고 이제 발전, 가스터빈, 청정 발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스터빈 개발에 거의 인생을 이제 바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산화도 이루고 이게 이제 청정 발전으로 이바지를 할 때쯤 되니까 이게 두 가지 이제 고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CO2 배출 규제를 이제 맡게 되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탄 규제까지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가스터빈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연료전환 부분에서 재생에너지가 2050년에 70%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로서의 긍정적인 이제 그 확대는 예상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많이 말씀되어지는 간헐성하고 그 수소를 갖다 저장하는 매개체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가스터빈을 활용해서 두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 정리 50년까지 가는 여정에서 석탄과 가스터빈 발전은 점차 디케이되는,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시 수소 LNG 천연가스터빈에 대한 그 투자를 복귀해 보면, 보통 저희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합 발전이 약 900메가에서 1기가 정도 됩니다. 그 설치 비용이 약 1.2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무탄소 발전 여정에서 이제 좌초되게 되면은 이 좌초 자산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업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업화하고 규제를 사업화로 바꾸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발전 중에 연료전지 발전하고 수소 터빈 발전이 있는데, 연료전지 발전은 이제 하나의 트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중소형 이하의 이제 분산 발전 쪽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급의 기가와트급, 300메가와트급에 대한 대형 부분은 가스터빈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스터빈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CO2 배출량이 아주 크고 전체 발전 부분의 25%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좌초 자산을 긍정적인 발전 자산으로 다시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 터빈 기술을 갖다가 국내 최초로 한화 임팩트에서 이제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크게 국내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기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산화 측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수소 터빈 발전이라는 것이 스피드를 통해서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OEM 대비 이제 M&A를 통해서 확보하는 큰 두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후자 방법을 통해서 이미 작년에 이제 그 수소 혼소 기술을 확보한 그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조금 전에 그 조제 발표에서는 30년 이후에나 가능한 기술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는 이미 상용화가 35%까지 이제 상용화해서 3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목표는 대산 사이트에서 23년, 24년까지 65%까지 실증을 맞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5년이 되면 100% 수소 전소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OEM 대비 좌초 자산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무탄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수소 경제가 큰 동력을 아직까지 못 얻고 있는 이유가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킬로그램당 그 수소 단가가 1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30년까지는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50년까지 무탄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최근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소가스터빈에 대한 로드맵도 집어넣고 이제 사업화 지원도 계속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잘 개발을 해 나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좌초자산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탄소 신전환에 지금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한화임팩트에 대해 응원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혼소 비율이 35%까지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55%라고 65%. 예. 대단한 겁니다. 지금 거의 세계 지금 그래서 가장 지금 그 리딩 엣지에 지금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 로드맵으로 가서 결국 이제 전소까지 기술은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은 당장에는 이제 수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30년 이후에 이제 그린 수소가 좀 활성화가 되면 그때 이제 그 경제성 규모는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도 우리가 해외 도입까지 고려해 보면은 앞으로 그 그린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만 되겠고 그 다음에 신전원도 두 가지죠. 이제 터빈 부분하고 이제 연료전지.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조합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당히 주력 그 발전원으로서 그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그 가능성 보완하는 주요 수단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대략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보한 걸 토대로 하게 되면 우리보다 50배 넓은 세계 시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계속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이루어지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이병훈 센터장님. 네. 좀 기다리세요. 네, 금융연구원 이병윤입니다. 전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금융 관련 정책을 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오늘은 우리 정부 탄소 중립 정책의 금융권 영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탄소 중립, 환경보호 이런 쪽을 지금 강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도 통과되고 해서 탄소 중립 정책이 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도 대응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영향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기업뿐 아니라 금융권도 이게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 이제 자금을 제공하는 게 결국은 금융권이고 기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든지 업종 전환한다든지 기술이 변한다든지 이러면은 금융권에도 사실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정부 탄소 중립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내 은행이 이제
기업의 여신을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떤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또 뭐 사업이 좀 위축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은행의 이제 수익성 건전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에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국내 은행이 제조업에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에 대출해주고 있는지 뭐 아닌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전히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좀 가속화되면 이게 지금 현재 대출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기업을 저희가 이제 대기업 뭐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 대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좀 대응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술을 좀 탄소 중립적으로 변화시킨다든지 또 뭐 그 어떤 업종이 이제 그 탄소 중립이 어렵다 그러면 업종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실은 좀 대응이 어렵다고 저희가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도 그렇고 업종 전환도 사실은 중소기업은 어렵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정책이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어질 때 중소기업이 좀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 이 정책금융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뭐 금융을 좀 들여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행의 기업 대출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금 조달을 그 뭐 회사채나 주식이나 이런 자본시장에서 하고요. 은행의 기업 대출은 대부분 중소기업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이 뭔가 리스크에 노출되면 이 기업 대출 이 파트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원도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은행들도 여기 지금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들은 기업들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탄소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은행이 무슨 탄소를 내뿜지는 않지만 은행이 대출해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체 그 대출해주는 기업들의 그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주요 금융 그룹들도 그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국제 이니셔티브에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달성하지 못하면은 평판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이제 주요 금융 그룹들도 뭐 기관별 그 탄소 감축 목표 수립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선언은 많이 해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선 영업 조직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출해주고 이런 영업하는데 이 탄소 중립 뭐 이런 게 잘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언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 지배구조 변화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저 영업 부문까지 전달돼서 실제로 탄소 중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 금융권이 좀 변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원래는 배럴당 $50 이상만 되면은 저희 셰일 오일사들이 전부 다시 가동을 할 거다. 이제 그렇게 봤는데 지금 $80를 넘고 있는데도 한 절반 이상이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린플레이션이 지금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사실 금융이 작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런 그 정상적인 과거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투자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큰 리스크가 지금 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관점에서는 저희가 지금 민감하게 지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금융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그 입장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동진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은 그 환경부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환경부 소속의 그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오늘 주제이기도 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국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목표를 이제 달성함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또 이에 연계해서 산업계 또 금융 부분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내년 3월 25일에 시행이 되고 거기에는 의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 중립에 대한 그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을 법제화를 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법적 뒷받침이 되는 정책 수단을 또 구비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또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울러 탄소 중립을 달성함에 있어서 영향받는 많은 산업, 석탄, 내연기관 이런 좌초 산업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제도,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 탄소 중립 지원센터 이런 것들 많은 이제 법제화를 했습니다.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 NDC 상향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국제사회에 이 내용을 천명을 했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 2018년 대비로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 이건 탄소 중립 기본법의 35% 이상보다 이제 더 상향이 된 내용입니다. 분별 주요 감축 방안을 보면 전환 부분 석탄 발전을 42%에서 21.8%까지 줄인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6.2%에서 30%까지 늘린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는 철강 공정을 전환하고 석유화 또 시멘트 부분의 그 연료 전환, 원료 전환을 통해서 14.5% 감축한다. 건축물 제로 에너지 활성화 통해서 32.8%를 감축한다. 수송 부분에서도 무공해차를 450만 대까지 보급을 해서 37.8%를 현재 수준보다 더 감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소 보급 활성화, 또 흡수원에서는 크게 산림 이런 걸 통해서 2018년 대비 2,700만 톤 감축을 하고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통해서 1천만 톤 감축, 국외 감축을 통해서 3,300만 톤 감축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함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정 내년도 당장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예산을 한 12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부 분야에만 한 5조 원이 편성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또 산업 공공분해 온실가스 감축,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 탄소 흡수원 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 대응 기금도 최초로 이제 편성이 돼서 한 2조 5천억을 탄소 중립 그리고 도시숲 조성, 공공정물 그린 리모델링, 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나아가다 앞으로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이런 법적 근거에 같은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금융연구원의 이병윤 센터장 금융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상황을 좀 더 한번 짚어보면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업 부분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녹색 금융 또 ESG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그 전 세계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소속한 615개 기관 투자가 글로벌 기관 투자가 속해 있는 기후행동 100플러스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소속된 기관들이 총 자산 규모가 55조 달러, 6경 5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 23개 기관이 탄소중립위원회,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에 이제 서한을 보내서 건의를 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2050 넷제로를 이제 달성하는 비전을 명확하게 해달라 국가 차원에서, 또 하는 가지가 석탄 발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퇴출을 하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 말씀드리면 네. 전 세계 ESG 1조 달러 규모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내년에 현재 32조인데 400조 원으로 앞으로 ESG 부분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EU 또 많은 또 전 세계적인 금융 부분의 노력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금 K 텍소노미 녹색 분류를 통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간략하게 기업의 역할 말씀드리면 기업의 녹색 기술 개발이 특히 앞으로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26일이죠. 정부에서 정부 수소경제위원회 또 1차 수소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100% 청정 수소로 앞으로 수소 경제를 달성하겠다 했습니다. 또 SK 또 현대차에서 앞으로 50조 원의 수소 이제 생산, 저장, 유통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또 발표를 했습니다. 철강 부분이 현재 산업계의 37% 배출량을 차지하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걸로 해서 산화철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석탄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수소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수소환원 제철 공법,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까 또 SK 말씀하는 순환경제, 플라스틱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또 지자체, 산업, 금융계가 앞으로 더 과감한 변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2030 NDC 또 2050 넷제로 이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영창 파트너님. 예. 저는 앞에 발표를 통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다 드리긴 했었는데, 그 탄소 감축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을 기업이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좀 첨언하면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릴 때 그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15년 체결 당시 195개국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최근 있었던 COP26에서도 보게 되면 이미 G7 선진 국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합의 동참 부분들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이 이제 21년부터 발효가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이행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에서 이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이런 어떤 규제 트렌드가 일관성 있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되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어떤 국가 정책 관점에서도 이미 드라이브가 많이 걸려 있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그 탄소 중립 경제로서의 이행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좀 다소 글로벌 기업 대비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탄소 중립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어떤 새로운 국제 교육 질서의 하나의 큰 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결국 이제 지금은 괜찮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띄고 있다라고 봐서 상당히 좀 진지하고 좀 착실하게 준비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 첨언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에 이어서도 짧게 또 부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지연된 관계로 저희가 토의를 좀 짧게
각 주제 발표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런 탄소 중립에 관한 목소리, 이걸 저희 같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 특히 기업의 역할 같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이 꽃을 피우는 것은 기업일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런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업들에서도 많은 정보 그리고 아이디어 그런 걸 많이 얻으셨길 그래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 토론을 이걸로 그 일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 발표자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임춘택 원장님과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아시아 비전 포럼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